자, 저번에 강의를 하고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좀 바빴기도 했고 그래도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IR 레이팅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왜 여기서 하필 여기서 얘기를 하냐, 그럼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VFR과는 다르게 IFR로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VFR은 사실은 혼자 비행기와 알티미터 정도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뭐 지도, 뭐 차트 가지고. 근데 IFR은 나를 도와주는 게 엄청 많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라운드, 이 지상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많이 이런 식으로 생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많이 필요해요. VOR 같은 NDB 같은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셀룰라이트 같은 것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사이를 비행기가 날 때 비행기 안에도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장비들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장비들의 작동 원리라든지 작동 방법이라든지 에러가 났을 때의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안다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IFR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IFR 비행도 사실은 이 끝에 룰이지 않습니까? 룰? 어떤 룰을 정해서 얘를 따라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룰까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IR이 좀 어려운 겁니다. 비행은 다 VFR에서 다 배운 거예요. climb, descend, landing 다 배운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IR 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나를 둘러싼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것들 중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처음에는 이 룰에 대해서 좀 했죠. 뒤에도 룰이 이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할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비행기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다음에 여기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해서 또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되는 거고, 위에 보시면은 그 비행기에 있는 시스템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크게 이런 라운드 게이지가 있는 식스팩으로도 비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식스팩 계기로도 인스트루먼트 레이팅을 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 말고 요즘에는 전부 다 글래스 칵핏을 쓰거든요. 글래스 칵핏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스크린 형식의 이제 칵핏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스크린 형식의 칵핏을 우리가 글래스 칵핏이라고 하고, 그 글래스 칵핏의 선두주자에 있는 게 이제 G1000이에요. G1000은 가민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아까 제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지워졌어요. 그래서 다시 드린 거예요. 가민에서 G1000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제너럴 에비에이션 쪽에 있는 시장을 얘네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이제는 가민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이엔드급 위쪽에 있는 보잉이라든지 엠브리어 혹은 이런 데서 쓰는 것들은, 하이엔드들은 대부분 허니웰 같이 대기업이, 물론 가민도 대기업이지만은 오래된 대기업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민은 여기 제너럴 에비에이션 쪽에 거의 다 먹었죠. 그래서 가민 500, 가민의 G를 따서 G500, G1000, G2000, G3000 이런 식으로 많은
형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G1000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은 제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G1000은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ADC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AHARS,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ADC는 위에서 설명을 지난번에 한 것 같고, 지금은 이제 AHAR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AHARS 같은 경우에는 뭐 Altitude Heading, Rate of Turn Indicator, Slip Skid Indicator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 AHARS는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인터프리트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구현을 시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장비들 중에 하나가 페일이 났다 그러면은 레드 X박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가민 G1000 Cockpit Reference Book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은 각각의 기호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G1000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더라도 스탠바이 시스템도 잘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세스나 안에는 가민 G1000 뿐만 아니라 여기 스탠바이 계기들도 3개가 있죠. 이 3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이로의 원리, 뭐 리지디티 인 스페이스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까지는 뭐 옛날 그 라운드 게이지의 그 자이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G1000 여기서도 뭐 옛날 계기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모든 시스템에는 에러가 당연히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탠바이 계기보다 AHARS 시스템의 에러가 훨씬 더 적어요. 그러니까 AHARS 시스템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얘기들은 뭐 스탠바이 계기들은 전부 다 프라이빗에서 했을 테니까는 넘어가고, 헤딩 인디케이터 이것도 뭐 자유로 쓰는 건데 넘어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면은 좋지만 솔직히 뭐 저도 지금 많이 까먹기도 했고, 알아도 솔직히 큰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세스나에서도 더 이상 식스팩 에어크래프트를 안 만들어요. 다 글래스 칵핏만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것도 넘어갈게요. 컴파스 에러, 마그네틱 컴파스는 이런 에러를 가지고 있어요. 가밀에서 쓰고 있는 마그네토미터는 이런 에러들이 없죠. 뭐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그네틱 컴파스는 VD모나라는 아크로님으로 표현되는 이런 에러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그 세스나 G1000에도 마그네틱 컴파스가 있으니까는 요거의 에러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스페이셜 디스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스페이셜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스페셜이 아니라 특별한 스페셜이 아니라 스페이스의 형용사입니다. 스페이셜 디스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거고요. 뜻을 풀이하자면은 공간적인 무자각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오리엔테이션을 느끼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정보를 컨비네이션 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비전, 두 번째는 vestibular 시스템, 세 번째는 소마토센소리 시스템. 요 3가지를 이용을 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제가 스페이셜 디스오리엔테이션과 모션 시크니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이셜 디스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1번, 2번, 3번 얘네들이
합심해서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나를 A라는 곳에 있다고 가르치고 B도 2번도 나를 A라는 곳에 있다고 가르치고 3번도 나를 A라는 곳에 있다고 가르치는데 사실 내가 있는 곳은 B입니다. 그러면 이 B와 A의 이런 스페이스 차이가 생기죠. 이런 차이가 있는 상태를 Spatial Disorien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A는 1번은 A를 가리키고 2번은 A를 가리키고 있는데 3번은 얘만 B를 가르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멀미가 나게 됩니다. 모션 시크니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뇌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우리의 뇌는. 그래서 1, 2, 3번이 전부 다 A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면은 뇌는 편안합니다. 하지만 나는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멀미와 스페셜 디스오리엔테이션을 잘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시스템에는 에러가 있다고 했잖아요. 비전이나 베스티뷸럴 시스템, 소마토센서리 시스템, 이 모든 시스템이 다 에러가 있어요. 우리 몸도 비행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얘네들이 각각의 정보가 우리 뇌 속에서 합쳐져서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에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에러를 빨리 인지를 하고 빨리 극복을 해야지 우리가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러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llusions in flight. 그래서 이런 일루션들이 있고 굳이 그 비전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베스티뷸럴 시스템도 있고 소마토 센서리도 있고 비주얼도 있고 여러 시스템의 에러가 나를 일루전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 false horizon에 너무 밤에 비행하면 false horizon을 너무 심각하게 느끼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false horizon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의 예를 들어서 엣지 부분이 이런 식으로 선이 좀 기울어져 있다. 당연히 기울어져 있을 수 있죠. 도시가 내 앞에 반드시 내 몸 반듯하게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이거를 지평선으로 인식을 하고 얘를 이런 식으로 똑바로 놓고 비행을 하고 싶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비행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행기는 좀 이게 이제 뱅크진 상태거든요. 근데 뱅크진 상태에서 조금만 비행하면은 이게 그냥 수평인 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그레이비얼 스파이럴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당연히 모든 에러를 극복하는 방법은 인스트루먼트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Basic Attitude Instrument Flying이라는 BAI를 잘 해야 됩니다. BAI는 기본이고 그 위에 프로시저가 있는 거예요. BAI를 잘 못하면 이 프로시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BAI는 어떻게 아크로님이 뭐냐? CIA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로스 체크하고 인터프리트 하고 에어크래프트 컨트롤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요 세 개를 잘 하시면은 BAI 문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처음에 BAI 잘 하기가 어렵죠. BAI의 첫 번째 크로스체크 먼저 볼 거예요. 크로스체크는 레이스 트랙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허브 앤 스포크 에리튜드 인디케이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인버티드 P 얘는 뭐라고 하는 건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는 허브 앤 스포크를 쓰지만은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어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런 건 모르겠고 사람은 자기에게 맞는 그 스캐닝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레터럴, 버티컬, 스피드 이 순서로 보거든요.
그래서 레터럴을 보려면은 요렇게 요거를 보고 버티컬을 보려면은 요렇게 봅니다. 그리고 스피드 보고 자 1, 2, 3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보게 되면은 특히 이 버티컬을 스캐닝하는 게 조금 유리해요.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정답이 아니라는 거 자신만의 스캐닝 방법을 디벨롭 해야 됩니다. 스캐닝의 에러는 픽세이션, 오미션, 엠파시스가 있는데 저는 이거에 안 빠진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누구나 이런 에러를 다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죠. 크로스 체크 했고 인터프릿 인터프릿을 이거는 사실은 본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이거는 조금 빨라야 돼요. 경험이 필요하고 이 인터프릿을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 인터프릿을 빠르게 하죠. 이 인터프릿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크래프트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프라이어 노트에서는 프라이머리 앤 서포팅 방법과 컨트롤 퍼포먼스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위에 거는 사실은 써본 적도 없고 잘 안 봅니다. 두 번째 컨트롤 퍼포먼스 방법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쓰는 거죠. 룰 오브 덤 300rpm을 빼면은 500fpm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올라가는 건 더 힘들죠. 그래서 300rpm을 더하면은 500rpm을 더하면은 500fpm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정해놓고 있어요. rpm 100 차이면은 5노트 정도의 에어스피드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 사실 컨스턴트 피치에 100rpm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클라임을 하죠. 클라임을 여기 잘못된 것 같다. 여기가 이 컨스턴트 피치라는 말이 1도면 1도 요 컨스턴트 피치가 아니라 그냥 레벨을 유지하기 위한 그 피치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unusual attitude의 경우에는 뭐 두 가지가 있는데 프라이빗 해보셨으니까는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순서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노즈 로우일 때 특히 윙 레벨을 먼저 하고 노즈 투 호라이즌을 나중에 한다. 그래야지 윙의 로드가 균일하게 걸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테스트는 뭐 재민이도 이거 똑같이 브라이언처럼 똑같이 이거 테스트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내비게이셔널 시스템에 대해서 하자면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얘는 비행기 바깥에 있는 거예요. 사실 AHRS나 ADC 시스템은 그 바깥에 있는 내비게이셔널 시스템과 인터랙트 하지 않습니다. 주고받고 하지 않아요. 주고받고 하지 않고 그냥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하지만 주고받아야 하는 주고받아야지 쓸모가 있는 계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DME라든지 VOR이라든지 이런 건데 우리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상에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혹은 우주에 있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 파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항공의 발전 과정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항공기 역시 좋아졌지만은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발전이 사실은 눈부시거든요. 사실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발전이 지금처럼 많은 그 항공 트래픽 볼륨 증대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더욱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를 정확히 짚어보면 이 GPS 시스템이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공부를 하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OR이라고 하는 거는 Very High Frequency Omnidirectional Range로서
하이 프리퀀시라고 하는 거는 108.0에서 117.95까지 이걸 하이 프리퀀시라고 하나 봐요. 얘는 AM보다는 높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 라디오 커뮤니케이션에서 쓰는 118.0부터 127.95까지 요 레인지보다는 낮거든요. 근데 어쨌든 very high frequency를 쓰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 요즘에 쓰는 그 휴대폰 전화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높은 여기에 위치한 엄청나게 높은 주파수를 쓰고 있는 거죠. 그 군대에서 쓰는 타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타칸 보면은 프리퀀시 보면은 막 숫자가 이상해요. 뭐 300, 뭐 80, 막 뭐 이렇게 합니다. 저도 잘은 모르는데 얘네의 프리퀀시는 얘보다 더 높아요. 프리퀀시가 높다는 거는 그 기계를 운용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군대는 뭐 전력 뭐 소모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뭐 기름도 막 쓰는 형편인데 뭐 그러니까는 민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에너지 세이빙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로우 프리퀀시를 쓴다. 어쨌든 이름은 very high frequency라는 것이고, 여기 보면은 omnidirectional range라고 되어 있는데 이 omni라는 것은 all이라는 뜻입니다. all이 왜 all이냐? 이렇게 VOR이 여기 있으면은 여러 레디얼이 있거든요. 여기가 360 레디얼, 090 레디얼, 180 레디얼, 270 레디얼. 이 사이 공간들이 빽빽하게 다 차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나의 오리엔테이션을 알 수가 있다. 모든 방향. 그래서 omni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Victor Airways are based on VOR. 뭐 이렇게 VOR을 써서 에어웨이가 생기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흔히들 착각을 하시는 게 이제 뭐 착각은 아니고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착각할 일이 없죠. VOR이 여기 있으면은 VOR 주변에는 이렇게 360개의 선이 존재합니다. 이 선들이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360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방향의 그 레디얼은 뭐라고 하냐면은 360 레디얼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001 레디얼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090 레디얼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180 레디얼이라고 하는 거고, 270 레디얼이라고 합니다. 이 선들을 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VOR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270 레디얼 이 선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선을 보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 선을 타고 바깥으로 나오느냐 이거를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270 radial outbound, 270 radial inbound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것만 알면은 VOR 다 아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계속 해볼게요. How does VOR works? 이건 뭐 간단하죠. 두 개의 위상 차이를 이용을 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건데 360에서는 위상 차이가 없고 360에서는 위상 차이가 없다. 사실 이거를 위상 차이가 뭐 어떻게 되고 다 알 필요가 있나? 하지만 뭐 알아두는 게 뭐 나쁘지는 않죠. VOR은 두 개의 시그널을 내보내는데 레퍼런스 페이지와 베리어블 페이지에 두 개의 시그널을 내보냅니다. 이 두 개의 위상차를 이용을 해서 내가 어딘지를 알게 되는 거고, 레퍼런스 페이지는 항상 일정한 신호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벌브처럼 그냥
나 여기 있어 하고 이제 나 여기 있어 하고 내보내는 거고요. variable phase는 등대처럼 rotate clockwise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등대처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뱅글뱅글.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위상 차이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라이트가 있는데 예전에는 잘 알았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었냐. 맞아요. 여기서 아래쪽은 그대로 있고 위쪽은 로테이트 하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가 360 레디얼에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1분에 총 뭐 이 위에 있는 비컨이 6분 360초 간격으로 돈다고 해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비컨이 반짝 켜지고 위에 있는 비컨도 같이 반짝 켜지면은 그때 나는 360 레디얼에 있구나. 이렇게 나의 위치를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밑에 있는 비컨이 켜졌는데 위에 있는 비컨이 180초 뒤에 켜졌다. 그러면은 나는 180 레디얼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등대가 이런 시스템을 쓰고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뭐 쭉 넘어가서 온보드 인스트루먼트 이퀴먼트 VOR 리시버가 있어요. 이러한 VOR이라고 하는 거는 그라운드에 있는 지상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고 VOR 리시버는 기내에 있는 거죠. 칵핏에 있는 거죠. VOR 리시버는 OBS, CDI, 뭐 HSI 이렇게 있는데 옛날 거는 이 두 개가 있고 HSI가 있는 거는 좀 최신의 기계라고 볼 수 있어요. OBS를 한번 살펴보면은 OBS는 Omni Bearing Selector라고 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어떤 숫자든지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화살표 여기 있죠. 이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든 가리킬 수 있게 이렇게 바깥에 있는 이 테이블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mni Bearing Selector라고 하고 360개의 different bearing을 고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CDI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야 되는데 사실 여기 우리는 목적이 이거를 좀 빨리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교관이 잘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뭐 문제도 많이 있고 클레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겁니다. 얘만 알고 있으면은 모든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 화살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 화살표를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 내가 이 인바운드로 가고 있는지 아웃바운드로 갈 건지 요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요 선을 타고 나가는 것, 요 선을 타고 들어오는 것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요거를 제대로 고르면은 내가 선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선을 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에 반해서 CDI 얘는 약간 더 어려워요. CDI는 사실 이런 그 글래스 칵핏이 나온 다음에야 활성화됐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라운드 게이지에서 이 CDI를 구현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이 그 그래픽적인 도움이 없이는 기계 장치만 이용해서 저 CDI를 구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CDI는 뭐 읽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건 HSI 얘기한 거고 CDI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 OBS 안에도 CDI가 있죠.
당연히 그 CDI가 있으니까는 내가 270 레디얼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요 OBS와 CDI를 같이 합쳐서 요 헤딩까지 나타나게 하는 요 장치가 바로 HSI인데, 이 HSI만 잘 쓰는 법을 익히면 됩니다. 왜냐면은 G1000에는 이 HSI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HSI의 그 내부 데이터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내부 1이라고 써 있죠. 내부 1, 내부 2, GPS. 이렇게 자신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소스를 잘 골라야 돼요. 내가 지금 GPS 따라가야 되는데 이 셀렉트를 내부 1으로 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까먹으니까는, 하도 많이 헷갈리니까는 실수하고 색깔을 아예 다르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초록색으로 해놨고, 그 GPS는 이렇게 그 마젠타색으로 해놨고요. 내비게이션 2는 쓰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초록색은 내부 1, 마젠타는 GPS. 요렇게만 익혀놓으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Angular Deviation은 거리가 가까우면은 같은 디비에이션이 있어도 거리가 가까우면은 이 디비되어 있는 실제 양이 작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건 ILS라고 로컬라이저를 예를 들어보면은, 여기서의 한 닷은 요만큼 내가 벗어나 있는 건데, 여기서의 한 닷은 내가 요만큼 벗어나 있는 거고, 여기는 거리가 길고 여기는 거리가 짧은 거죠.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거리가 짧아지면은 더 계기가 CDI가 센시티브해진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일 처음에 API 하면서 우리가 할 거는 Intercepting and Tracking VOR Radial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TIN이라는 아크로님을 씁니다. 안 까먹기 위해서. Tune, Identify, Nav GPS 선택하기.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보이죠? TIN에 Nav GP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는 뭐 고르는 방법이 나와 있고, G1000의 좋은 점은 인버전이 안 생긴다는 건데, 그거는 교관에게 배우는 걸로 하시죠. VOR를 그리다 보면은 이것도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VOR 가운데가 이렇게 지날 때 얘는 사실 하나만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VOR을 간단하게 그릴 때는 이렇게 세모로 그립니다. 맞나? 세모 맞지? 그래서 270 레디얼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그 헤딩을 유지를 하게 되면은 090 레디얼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잘 보시죠. 여기서는 비행기가 270 레디얼 인바운드죠. 그런데 얘는 VOR을 패스하고 나면은 090 레디얼 아웃바운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하고, 만약에 요거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하다 하면은 제가 추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VOR은 뭐 복잡한 곳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드 레인지가 필요한 VOR은
이런 큰 걸 쓰고 하이 알티튜드 그 VO를 쓰고 터미널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이 터미널 작은 거 씁니다. 왜냐면 이 밖에서는 비행기가 다닐 때 얘를 안 써요. 다 이걸 씁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처럼 큰 뭐 땅덩어리를 왔다 갔다 할 때는 당연히 얘네들 혹은 뭐 얘네들 40마일이니까 얘네는 못 쓰겠고 요 정도 되는 걸 쓰는 거죠. 우리 세스나는 사실 12,500피트도 잘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40마일 한 요 정도? 한 요 정도 올라가는 거군요. 요 정도. 여기도 충분하네요. 뭐 로우 알티튜드 요거만 쓰더라도 우리가 요 정도만 쓰기 때문에 요 아랫부분만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이 윗부분은 누가 써요? 다 뭐 제트기가 쓰겠죠. 뭐 여합되는 그런 것들이 쓰겠습니다. VOR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에러를 가지고 있어요. Cone of confusion, zone of ambiguity, line of sight, 뭐 propeller modulation, reverse sensing 여러 가지 에러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너무 작은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관이 잘 알려줄 겁니다. VOR 체크라는 거를 해야 되고 왜냐면은 VOR 자체는 우리 그라운드에 있는 VOR 자체는 누가 관리를 하느냐 뭐 저도 정확한 주체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가르치기로는 FAA에서 관리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개별 비행기들은 이 VOR 프리퀀시를 쓰는 개별 비행기들은 이 장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든 장치라는 것은 에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러가 지금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VOR 체크를 해야 됩니다. Must be done within 30 days for IFR flight. 만약에 진짜 안 했다. 그럼 30일 전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30일 전에는 해 놨어야지 오늘 비행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31일 전에 VOR 체크했다. 그럼 오늘 IFR 비행은 못 나가는 겁니다. 물론 VFR 비행은 나가. IFR은 안 되고 VFR은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6가지 방법이 있었나? 그렇죠? 6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라운드에서 할 수 있는 체크가 있고 에어본에서 할 수 있는 체크가 있습니다. 그라운드에서는 VOT 체크, 뭐 Certified Ground Checkpoint, 벤치 체크 이렇게 있고 에어본에서는 Dual Certified Airborne User Defined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교관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겠지만은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IFR 비행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 야 이거 나가면서 이거 에어본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됩니다. IFR 비행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GPS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앞에 있는 수많은 내비게이션 시스템보다 이 GPS 하나가 더 중요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비행하는 것의 99%는 GPS를 이용해서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1%는 뭐냐? 랜딩할 때 ILS 쓰는 거거든요. 1%의 ILS와 99%의 GPS를 쓰고 우리는 비행을 하는 거죠.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하고 a type of LLAB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LLAB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라요. 그래서 이
죄송합니다. 알랩. 이 알랩 시스템을 뭐 에리아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프로바이드 해주는 거는 그러니까 GPS가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사실 이 알랩 시스템에서 GPS 말고 다른 걸 우리가 접할 기회가 있을까? 세스나 단계에서는 없어요. 세스나 이상이 되면은 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알랩이라고 하는 거는 GPS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세스나 단계에서는. 아시겠죠? 여기는 3 컴포넌트가 필요한데 스페이스 유저 컨트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데 컨트롤 알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스페이스와 하늘에 떠 있는 위성과 그 리시버 우리 비행기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컨트롤도 중요하긴 하지만 하늘에는 24개의 셀라이트과 6개의 백업, 그러니까 총 30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30개 이상입니다. 왜냐면은 이 백업에 백업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위성 GPS 시스템의 궤도를 보면 30개 이상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는 곧 퇴역을 해야 되고 하나는 들어가야 뭐 사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은 하늘에는 24개의 위성과 6개의 백업이 있는데 이 백업이 역할을 안 하고 잠자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30개의 위성은 다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24개만으로 여기 점 찍은 게 다 위성이라고 보면은 이 24개만으로도 이 지구를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혹시나 얘네들 중에 한두 개가 고장이 나면은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이 거미줄을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구에는 30개의 GPS 위성 혹은 30개 이상의 GPS 위성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설명해 볼게요. How does receiver determine its position? triangula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각법 쓰는 거죠. 여기 잘 써놨네. 예를 사실 전파 속도 전에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게 GPS라는 거는 사실은 미국의 시스템입니다. 이 GPS 유럽 버전도 있어요. GPS의 유럽 버전이 갈릴레오인가 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 전 지구적으로 쓰이지는 않고 유럽의 일부에서만 쓰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 지구를 커버하기 때문에 비행이라는 게 뭐 중국도 가고 뭐 러시아도 가고 다 가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이런 자기네들의 GPS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 크게 세 개가 있어요. GPS 미국, 유럽, 러시아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아무래도 뭐 러시아는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는 얘네들 시스템 뭐 무시하고 갈릴레오 얘도 무시하고 그냥 GPS만 알면 됩니다. 이 GPS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바로 전파의 속도를 가지고 혹은 빛의 속도를 가지고 우리의 위치를 판단하는 거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빛의 속도와 전파의 속도는 같다. 시속 30만 킬로미터다. 30만 킬로미터면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스피드입니다. 굉장히 빠르죠. 하지만 지구와 달과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쏜 전파가 달에 도착을 하려면 1초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주인과 달에 있는 우주인과 교신을 하기 위해서는 왔다 갔다
3초 정도의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이런 하여튼 이 속도를 알기 때문에 이 위성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런 위성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3개가 되면은 나의 레터럴 포지션을 알 수 있고, 4개가 되면은 나의 버티컬 포지션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개 중에 에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개의 위성을 쓰면은 5개의 정보가 생길 거 아니에요. 5개의 값을 생길 텐데, 이 5개의 값을 서로 비교해서 내가 맞다 아니다 라는 것까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공에서 GPS 시스템을 쓰려면은 적어도 5 satellite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 GPS 시스템이 항공에서 바로 이용이 됐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추워서 옷 좀 입어야겠다. 가장 처음에 항공에서 GPS 시스템을 쓰게 된 계기는 그 유명한 칼기 격추 사건입니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알래스카를 지나면서 우연히 러시아 영공으로 들어가게 됐고, 냉전 중이던 러시아는 미국에서 온 비행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격추가 당했어요. 그런데 실수로 러시아 영공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일을 계기로 GPS를 민간에 개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컨트롤이라는 파트가 중요해요.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아직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Department of Defense, DOD라고 하죠. DOD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군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얘네들이 바로 써버리기 위해서. 어쨌든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GPS 시스템을 요즘 세상에는 안 쓸 수가 없는데, 앞으로도 이 GPS 시스템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칼기 폭파 사건이, 격추 사건이 항공산업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죠. 왜냐면은 그 GPS가 개방되지 않고서는 항공 트래픽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ATC들이 항공기를 컨트롤 하려면은 이 항공기 사이의 이 에어웨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항공기 사이의 간격을 조절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조절을 시키려면은 서로가 서로의 포지션을 알기도 알아야 되지만은 자신의 포지션을 정확히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GPS 시스템이 이 항공기들이 좁은 영역에서 더 많이 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된 것이죠.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아는지는 설명을 했고, to use GPS for IFR navigation 하면은 must be certified 되어야 하고요. must be installed according to regulation system. 우리 아이패드 같은 걸로 타고 아이패드 같은 거 이제 GPS 된다고 그걸로 IFR 나면 큰일 납니다. 혼납니다. 그리고 must have current database. 옛날 걸로 날면 안 되겠죠. 그리고 RAM이 있어야 됩니다. RAM이라는 게 바로 위에서 설명한 5개의 위성 혹은 4개의 위성 더하기 바로웨이드 시스템, 요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은 우리가 RAM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WAS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그 FAA 홈페이지에 가면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와스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와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본토에 위성이 2개가 떠 있어요. 정지 궤도에. 이 정지 궤도라고 하는 거는 땅에서부터 36,030 아니야. 하여튼 까먹었네. 36,000km인가? 36,000km. 맞아요. 36,000km 위에 있으면은 이 지구가 도는 속도와 이 위성이 도는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같아지는 게 아니라 각 속도가 같아지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위성이 항상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런 정지 위성이 바로 와스 세틀라이트인데 이 와스 세틀라이트는 항공기와 직접적으로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가 다른 세틀라이트로부터 얻은 정보를 스스로 비교할 필요 없이 이 와스 세틀라이트와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정밀도가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와스 시스템이 있으면은 당연히 IFR 비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레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아크로님 여기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바로웨이딩이란 어떤 것이냐, 와스란 뭐 어떤 것이냐, 라스 몰라도 됩니다. 라스는 미국에서도 가장 최신의 시스템이에요. 그 말은 뭐냐? 아무도 안 쓴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가장 최신 시스템을 쓰는 비행기가 어떤 것이냐? 큰 보잉 747, 757 이런 애들은 엄청 오래전에 만들어졌어요. 얘네들은 이런 새로운 시스템, 라스 시스템 이런 거 아예 애초에 관심도 없어요. 왜냐?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GPS랑 ILS 정도 있으면 다 날아다녀요. 얘는. 근데 오히려 세스나의 시스템이 더 최신일 수 있어요. 이런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해서는. 하지만 우리가 코퍼레이트 jet이라고 하는 리어젯, 그 만들기도 쉽고 교체도 빠른 그런 애들이 있어요. 사이테이션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이런 최신의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나 쓰는 거지. 우리는 우리가 지금 세스나를 몰고 나중에 여객기를 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라스 시스템은 쓸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GPS sensitivity. VOR has natural sensitivity, but GPS does not have natural sensitivity. Sensitivity scales down depend on phase of flight. 이게 무슨 말이냐? VOR은 VOR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간격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좁아지죠. 그래서 내추럴 센시티비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GPS는 그런 센시티비티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센시티비티를 심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루트 단계에서는 5마일, 터미널 단계에서는 1마일, 어프로치 단계에서는 0.3마일. 우리 어프로치 할 때 이거 확인해요. 내가 이 X 표시를 하는 건 라스를 X 표시했는데 실수했네. 얘는 중요한데 이건 중요한데 난 이 그림이 라스 설명한 건 줄 알고. NDB 넘어가겠습니다. 안 씁니다 이거. ADF NDB의 리시버입니다. 안 씁니다. 737 비행기도 달려 있긴 하지만은 디액티베이트 되어 있어요. 안 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안 쓰는데 어떻게 하는지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잘 모르면은
GPS 쓰면 됩니다. GPS 키면 내가 어디인지 다 나오는데 뭐하러 이런 걸 쓰고 있어요. RMI 뭐 안 씁니다. 이런 GPS 쓰면 되지. 뭐 이거 알 필요 없어요. GPS 쓰면 되니까. NDB 에러 필요 없어요. GPS 쓰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면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기 있는 ILS가 중요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